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물독심송의 Not Today. 이분을 소개할 때 뭐로 해야 되나? 공식 직함은 딴지일보 정치부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학명은 호모 무르쿠투쿠스. 예, 아시죠? 끊임없이 트위터나 이런 걸 SNS를 통해서 주절주절 거린다라는 의미에서 호모 무르투쿠스. 닉네임은 물독심송인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나는 뭐라고 이분을 부를까? 이런 건 어떨까 싶어요. 진보적 오지라퍼. 예. 동의하십니까? 공식적으로는 네. 이승 의견가 이자 직책은 네. 그 XSFM의 상임 고문. 그렇습니까? 예. 상임 고문, 상임자 붙어 있고 고문자 붙어 있으면 예. 그러니까 항상 고문을 한다는 뜻이죠. 그게 아니라 돈은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4대 보험 됩니다. 그렇군요. 훌륭하십니다. 예, 그렇군요. 그것 말고 얼마나 고마운지. 네네. 4대 보험 되고 진보적 오지라퍼.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Not Today는 오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오늘은 오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눈치채시겠지만,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과정에 대해서, 네. 할 얘기가 있어요. 있죠. 예. 네. 근데, 이거 오늘날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나투데이에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이 아니잖아요. 며칠 전이었군요. 며칠 됐죠. 그래도 되지 않는가. 네. Every theory has exception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예외도 아니에요. 옛날에 종합영어가 기초영어에서 배운 거 아닌가요? 그럼요. 네.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네. 원래 이제 오늘은 대한제국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순간인데, 네. 순서인데, 네. 김영삼 대통령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다. 이건 해야 해야죠.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네.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판단이나 주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여러분들의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몇 가지 사실들을 먼저 전달을 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니까. 네. 제가 제일 뉴스나 기사에서 가장 생소하게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국가장입니다. 국가장. 국가장.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국장 아니면 국민장, 사회장. 예, 사회장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장례를 치러 왔었는데. 청국장. 죄송합니다. 이럴 땐 이런 거 하는 거 아닌데. 예. 그래서 국가장이 뭔가 하고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국가장법이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원래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원래 있던 법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네. 예, 근데 그 법률도 아직 있고, 국가장법이라는 게 다시 생겼는데, 아마 먼저 있던 법은 이제 치우겠죠. 없애버리겠죠. 네. 예. 국가장법에 의하면, 과거에 이제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때 국장, 국민장 대상이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 또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례를 치를 때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다. 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명박 정부가 악용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요? 국장이나 국민장 둘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 도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셨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 정도면은 국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렇죠. 국민장이 됐잖아요. 그때 벌써 몇 년 지났습니다만. 그렇죠. 예, 좀 속상했죠. 많이 속상했죠. 근데 어떤 일부에서는 또 이명박 정권이 치러주는 국장 따위 필요 없다. 국민장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그거야 감정적인 거고 어떤 분께서는 가족장으로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럴 수도 있죠.
아, 이분이 지금 국가장 받는 그분인가? 야. 그런 식으로 이제 비하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네네.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불쾌했던 일인데, 그게 문제가 되었는지 이 국가장법은 그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장, 국민장 구분이 없고 이제는 국가장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그 법조문도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 실무는 항상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네. 국가장의 대상자는 이제 앞에 나온 두 가지, 대통령을 수행한 사람, 또는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세운 사람,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갔죠.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 선거에서 당선만 되고 미처 취임하기 전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것도 역시 국가장의 대상이 된다. 그래요? 라고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건 좀 약간 미심쩍죠. 네. 당선돼 놓고 취임할 때까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제 돌아가신다면 굉장히 흉악한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죠. 아하. 네. 네. 그럼 아마 국가장을 치를 만한 경황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요. 천재지변 등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는데 그냥 보통 5일 이내로 해라라는 얘기죠. 법상으로는.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과거 국장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었고, 네. 이제 국민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일부 국고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국가장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어요? 예. 근데 거기서 그 법조문에 써 있어요. 조문객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왜 밥을 안 줘? 이거 문제 있네. 아니. 부조금 내면 당연히 밥을 먹고 와야죠. 그러니까. 근데 국가장에서 부조금 내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전통 장례에 의하면, 예. 이 죽음이라는 것, 그야말로 임권택 감독의 축제라는 영화에도 그렇죠. 나옵니다만, 예. 죽은 자, 산 자가, 그렇게 마음으로나마 소통을 하고, 남아있는 자들끼리 회원하고 상생하고, 그렇죠. 뭐 이런. 화해하고. 예. 예. 그럴 건 뭔가 좀 같이 먹으면서, 이게. 뭔가 같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 예. 그런 이제 먹는 문제가 좀 이제 문제적 조항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국장일에는 관공서가 휴무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네. 그 조항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국가장 기간에도 관공서이 휴무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신 조기만 개항한다. 관공서의 조기를 개항한다라는 조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장이 시작되면 그 장례 기간 동안 조기를 개항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눠져 있던 걸 단순화하면서 국가장으로 통합한 거고, 네. 크게 어떤 의도가 있다거나, 계약되었다거나 이렇게 표현할 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단순화시킨 거죠. 예식 절차를. 네. 그래서 이제 국가장이라는 생소한 표현은 이해가 갔는데, 네. 김영삼 전 대통령직을 충분히 완수를 했으니까, 네. 비록 막판에 이제 IMF를 불러와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지만, 네. 대통령 임기를 무사히 마쳤으니까 국가장을 하는 게 맞겠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거구나. 네네. 라고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만큼 살아온 인생 역정, 또 평생을 정치를 했으니까 그 정치 역정이 진짜 극과 극을 오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참 파란만장하죠. 하긴요. 제일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만 26세. 네. 예, 그게 이제 자유당 소속으로 이제 당선이 됐었죠. 네. 자유당 소속이었어요? 예, 이승만 자유당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여당 네. 소속이었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분의 정치적 입장은 보수입니다. 그렇군요. 진보주의자는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장택상 밑에서 장수상한테 주로 배웠고. 그렇죠. 장택상은 예. 친일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그냥 대한민국 초창기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 이제 초대 의회가 구성되고 그때부터 조만간 이제 주류가 된 이승만의 자유당도 그렇고 네. 거기에 맞서던 한민당 역시 보수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민당은 그냥 기본적으로 지역 유지들의 연합이고 네. 그 지역 유지들이 재력으로 돈이 있으니까 해외 유학을 시킨 일본이나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돌아온 엘리트들. 그러니까 지역 유지와 엘리트의 연합 정당이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보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였고 예. 기득권 갖고 있었어요. 기득권 세력인 거죠. 예. 기득권 세력끼리 갈라져서 싸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유당으로 처음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이승만의 자유당을 박차고 뛰어나온
것이 바로 그 유명한 4.4.5 입개헌 때였죠. 4.4.5 입개헌 때. 예. 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제 약간 좀 불쾌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이거요. 예, 3당 합당 네. 그 순간에. 네. 사실 그것도 원조는 김영삼이었어요. 오, 그렇습니까? 이승만 앞에서 네. 당신이 4.4.5 입개헌 같은 걸 통과시키면 나는 이의가 있다. 난 탈당하겠다. 네. 그러면서 몇 명의 의원들과 함께 동반 탈당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사한 과정이었죠. 네. 멋있네요. 멋있어요. 네.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네. 예. 그리고 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승만과 싸우다가 네. 나중에 이제 박정희의 그 군부 독재와 맞서 싸우고 네. 그렇게 하다 결국 이제 박정희가 암살 당할 때까지 네. 그 정치인 김영삼의 저 인생 전반부는 반독재 투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그 70년대 유신 말기. 예. 그때가 김영삼의 정치 인생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멋졌던. 가장 멋지고 가장 전성기였던 거죠. 전성기고 빛났던. 예, 빛나죠. 네. 그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하고. 적당히 젊었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잘생겼어요. 그래서 낭만을 알던 요정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요즘 사진 보고 네. 저 사람이 뭘 잘생겼나 싶으신 분은 김영삼 젊었을 때 결혼 사진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깜짝 놀라게 잘생겼습니다. 예. 그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보다 네. 젊었을 때의 김영삼 전 대통령이 훨씬 훨씬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 아들이 좀 약간 외모상으로는 좀 떨어집니다. 지금 사실 지금 국가장 기간 중이죠, 아직.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못 나가는 게 좀, 입니다만. 거기까지만 우리, 하는 걸로 하고. 그래도 방송이기 때문에 약간은 재미있으라고 하는 거지, 이걸 고인을 욕되거나.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그분의 정치 인생을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진보 정치인이거나 좌파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 보수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멋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자신의 정치 인생 전반부를 아낌없이 독재와의 싸움에 쏟아부은 가장 뛰어난 반독재 투쟁가였다. 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박정희가 쓰러진 뒤에 그 싸움은 계속 이어져서 전두환과의 싸움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네. 사실 이건 이제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인데 조금 과장하자면은 박정희가 암살당한 것도 김영삼 당시 야당 총재였죠. 네. 김영삼 총재의 반독재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의 그 의원직 제명 이런 거에 반발한 부산 경남 쪽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그 YH 사건이 있습니다. 네네. 그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우던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이 당시 마포에 있던 신민당사로 쳐들어갑니다. 네. 그때 이제 시민당 측에서 아주 흔쾌히 받은 건 아니에요. 네. 그 점거를 당했어요. 네. 당하니까 어쩔 수 없다. 같이 싸우자. 네. 당시에는 그 야당과 제야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눠졌었거든요. 제야가 더 셌습니다. 야당은 사실 허섭이 비슷한 위력이 별로 없는 집단이었는데 네. 그 제야에서 노동자들이 몰려와서 정당 당사를 점거하니까 당 총재가 나서서 경찰들을 막아줍니다. 네. 막아서 막 경찰서장 뺨을 때렸다는 일화도 있고, 네. 막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아주 그 정권의 비위를 정면으로 거스른 거죠. 거기에다가 불을 지른 사건이 바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 사건입니다. 뉴욕타임스. 예, 뉴욕타임스에서 야당 총재를 인터뷰하면서, 네. 김영삼 총재의 통일관은 어떠냐. 그러니까 뭐 북한과 통일을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김일성과 직접 만나서 얘기할 용의도 있다. 우와. 이 정도 수위의 말은 당시 같으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발언 때문에 그 정부 공화당과 또 박정희 체제에서 뽑혔던 유정회 네. 사람들이 격분을 하게 되는데 격분을 하면서 4대 매국주의라고 비판을 합니다. 네. 미국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 아니 미국이 뉴욕타임스 예. 그 정평에 있는 정론지 랑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매국노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 제명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제명당하죠. 그래요? 아니 전국주의자들 아니 어떻게 미국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서는 그렇다고 예? 그러니까 그 NIT 인터뷰는 핑계였고 네. 사실은 그동안 김영삼이 박정희 정권을 상대로 싸워왔던 내용 전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 네. 그때도 이제 김재규는 반대를 했고 차지철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본때를 보이자 잘라버리자. 네. 그 잘림과 동시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부산 마산 지역의 학생 시민들이 벌인 게 이제 부마 항쟁이죠. 네. 그 부마 항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 자리에서 암살을 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차지철이 뭐 탱크로 쫙 밀어버리면 됩니다. 몇십만 죽이면 뭐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끔찍한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김영삼이 박정희 독재 정권 시기를 끝장냈다. 네. 약간 과장을 보태준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인 건 확실하고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냉정.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훨씬 더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70년대 말 박정희 군사 독재 정부를 상대로 하는 반독재 투쟁은 김영삼이 더 활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때 수시로 해외로 망명을 갔었어요. 그렇죠.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니까요. 뭐 납치당하기도 하고 네. 막 그랬는데 네. 김영삼은 끊이지 않고 국내에서 싸웠던 거죠. 계속 가택연금 당하면서도. 만약에 이분이 호남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합니다. 그런 것도 그 차이도 약간 있겠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80년대 그 전두환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웠고 그 자신과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합세를 해서 85년 신민당 돌풍을 일으켰고 네. 이게 사실은 전두환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시초가 된 사건이죠. 사쿠라 야당이었던 예. 이민우의 그렇죠. 그런 세력들을 일소하는 민한당 뭐 이런 거. 민한당. 예. 예. 닭이나 다시 치러 삼양동에서 닭이나 치러 다시 들어가야 됐었던 예. 이민우. 네.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이 이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고 네. 그러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역사에 남을 만한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87년 양김의 분열 사건이 터지는 거죠. 예.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 중에서 이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제일 큰 실수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3당 합당보다 IMF 초래보다 이게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때 양김의 분열만 없었다면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정치 지형은 굉장히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겠네요. 예. 예. 뭐,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결국 노태우가 다시 정권을 잡았고,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한 가지 이유로,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노태우와 합당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게 87년 양김의 분열 예. 커다란 과오지만 예. 이거는 손뼉이 마주쳐서 소리 난 거라고 했을 때 그렇죠. 둘의 공동 책임이라고 봤을 예, 때. 그렇다 했을 때는 한 사람으로서 가장 큰 책임을 진 걸로 봐서는 저는 YS의 정치 역정 중에서 3당 합당이라고 뭐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네. 연역적으로 봤을 때 네. 양김의 분열이 없었다면 3당 합당할 일이 없었죠. 그런 조건 자체가 형성이 안 됐겠죠. 그렇군요. 노태우가 쫓겨났을 테니까. 네, 연역법으로 봤을 땐 그렇다. 예, 시간적으로 앞선 일이니까. 자, 오늘 이 얘기를 갖고 하다 보면 우리 일단은 그 물뚝님과 제가 분열하게 되니까 요건 이제 질문거리로 남겨두고 그렇죠. 계속 그건 뭐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네. 하고. 하지만 또 국민들한테 심정적으로 가장 큰 과오는 네. 역시 IMF 죠. IMF죠. 예, IMF. 예, 그때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진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전 재산 날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때 부모님들이 길거리에 나앉으면서 어린 시절을 고통스럽게 보낸 분들이 또 한둘이 아니고. 사실 노래마을도 그때 망했습니다. 아, 그럼요. 굉장히 많은 사회 기능이 마비돼 버렸고. 음반이 안 팔리는데 그럼요. 5년 만에 음반을 냈는데 팔리질 않아. 감정적인 입장에서 네. 국민들의 감성적인 입장에서는 IMF 초래가 가장 큰 죄악일 수도 네, 있죠. 네. 그것을 왜 막지 못했는가? 물론 뭐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워낙 그 개발 독재 위주로 발전하다 보니까 언젠가 한번 겪었어야 할 일이고 네. 하필이면 그게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기에 발생한 것뿐이다라고 변호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막았어야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건강을 그렇죠. 건강만 챙기고 머리를 지나치게 빌린 나머지 예. 네.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 밖에도 집권기에 이제 뭐 하나회를 척결했다거나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거나 하는 굉장히 훌륭한 그 성과도 올리기도 했죠. 예. 그 이런 모든 것을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봤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하지만 거기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거.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유머러스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게 돌아가신 분 놓고 이런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사실이에요. 아니 실은 전 유머 감각으로 가장 많은 우스갯소리를 한 것은
저는 DJ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농담을 잘하는 건 DJ가 잘하는데 예. YS는 스스로가 농담거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남들이 웃어준 거예요. 웃어주는 거죠. 아니 단적으로 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네. 단식 투쟁한다고 앉았다가 보름달 빵 먹은 사건. 아, 네. 그러다 문익환 목사한테 걸려가지고 네.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이게 만약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다. 네. 그러면 그분의 신뢰와 명성에 어마어마한 흠집이 갔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김영삼이 하니까 다들 웃고 넘어가요. 이거 참. 굉장히 신기한데 네. 정치인으로서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네. 자신의 실수를 웃으면서 퉁치고 넘어갈 줄 아는 사람. 그런가요? 예. 네. 몇 번 김영삼은 큰 실수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줄 알았어요.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다. 그냥 됐다. 뭐 이러고 넘어가는. 네. 예. 그리고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네. 어록도 많이 남기고. 네. 뭐 머리는 뭐 빌릴 수 있다. 하지만 건강은 못 빌린다. 뭐 이런 건 좀 의미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예. 뭐 그 한마디로 한일 관계를 나락으로 떨어뜨렸기도 하고. 저는 제일 재미있게 기억되는 게 예. 별로 유명하지 않은 얘기인데 예. 김영삼 정권 때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이 준비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갑작스럽게 김일성이 사망을 합니다. 네네네. 김정일로 넘어가죠 정권이. 예. 그래서 정상회담이 훨씬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네. 김대중 정부 시절로. 예. 그때 김일성이 사망한 걸 놓고 김영삼 대통령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김일성이 나를 만나려고 준비하다가 보니 음. 나의 그 기에 눌려서 제명에 못 살고 죽었다. 참 난감한 얘기였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YS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YS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뭐 말실수 같은 거 뭐 관광도시를 뭐 강간도시라고 한다거나. 네네. 뭐 이런 실수는 뭐 부지기수로 했죠. 그리고 뭐. 애무장관은 애무나해! 이런 거. 네. 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집안이 거제도에 유명한 그 통영에 유명한 그 멸치잡이 선단 네, 소유주가 부친이거든요. 네네. 그 됐죠. 청와대 방문객이나 또 명절 때 선물 이런 걸 멸치 세트를 많이 줬습니다. 예. 근데 그 멸치가 굉장히 고급품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고 김홍조 예. 어르신. 그렇죠. 예, 이분이. 예. 그것도 재밌는 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이 뭔가 꼭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네. 그 본인이 양복을 맞추는 그 양복점이 있습니다. 네, 소공동에. 네. 그 집에 가서 양복을 한 벌 맞춰준다. 오. 이게 굉장히 큰 선물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멸치를 한 박스 준다. 메르치. 예.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되셨을 때 예. 메르치 값이 폭등했습니다. 아주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당시의 일화가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자 그 오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오찬은 칼국수로 한다. 뭐 칼국수집 40년 단골 칼국수집 주인께서 2대째 된 주인께서 그 회고담을 남겼는데 예. 그렇게 칼국수를 맛있게 드시고 뭐 그것만으로도 자기는 참 고맙고 그럼요. 예. 뭐 동네 옆집 아저씨 같았다 그러는데 그런 인간적인 풍모야 대정치인이 되려면은 아니면 대정치인으로서는 어디 한두 개 가지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장점은 많이 있어야죠. 근데 네. 사실 그 장점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악의적인 루머도 있긴 합니다. 네. 어떤 거냐면 청와대를 방문을 해서 오찬에 참석한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네. 그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 전해지는 건데 네. 다들 칼국수를 돌리더니 네. 자신은 이제 곰탕을 먹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역시 김영삼이기 때문에 다들 웃어넘기는. 그렇겠네요. 자, 우리 두 글자로 된 음식 시키지. 짜장, 짬뽕, 나는 탕수육. 네. 그렇습니다. 김영삼이라는 그 희대의 정치인, 민주화 투쟁의 거목이라고 요즘에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고, 반독재 투쟁의 선구자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분의 정치 일생을 간략히 훑어봤는데, 이제는 좀 진지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떠난 사람은 떠나보내야 합니다. 네. 뭐, 가실 분은 이제 쉬시는 거고, 네. 뭐, 과오를 숨기고 칭찬할 필요도 없고, 또 일부러 나쁜 점을 막 들춰서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끝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당장 이 박근혜 정권은 굉장히 호들갑을 떨면서 김영삼 추모 분위기를 퍼뜨리고 있어요. 네. 저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근혜 현 대통령에게 칠푼이라고 부른 건 사실이거든요. 네. 전 그것 때문에 진짜 조문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문을 가긴 갔더라고요. 근데 갔어도 적어도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조문했는데 방명록을 안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싫은 거예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예. 방명록을 쓰면 한 3분 정도, 예. 1분 정도 예, 예. 잡아먹었으면 8분이 됐을 텐데 7분에 맞추려고. 요즘 들어서 제가 이 방송에 썩게 치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이 치시는데 이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저도 먹고 살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방명록을 안 썼다는 건 감정적으로 싫다는 걸 표출하고 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씀으로써 정치적 행위를 한 거군요. 예. 근데 그렇게 불쾌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조문을 하긴 했어요. 명분 때문에. 그렇죠. 안 할 수는 없죠. 예. 예. 그리고 김무성 여당 대표죠, 지금. 네. 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뭐 자신이 정치적 아들이라 이러면서 막 그 앞에 대성통곡을 하고 막 이런 정치적, 행위까지 합니다. 퍼포먼스죠. 네, 퍼포먼스까지 네.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막 기사에 연일 전 관공서에 조기를 개항해야 된다, 대통령도 사실 해외 파리 테러 있는 다음날 하얀 옷 입고 막 왔다 갔다 하더니 진짜 검은 옷 입고 조문을 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띱니다. 네. 전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자면 박근혜 정권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그 두 전 대통령의 민주정부 10년을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그렇죠. 그걸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의 정부였던 김영삼 정권을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 김대중 정권 탄생 직전, 97년 바로 직전에가 김영삼 정권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문민정부가 이쪽, 그러니까 민정당부터 시작해서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이 세력이 보기에는 네. 민주정부 10년을 부정하기 위해서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긍정적으로 띄워줘야 된다. 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정치적 복권을. 그렇죠. 예. 그러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주화의 거목이라고 얘기합니다. 문민정부 때 이미 민주화가 상당히 달성이 됐다. 네네. 라는 얘기는 즉 뒤이은 민주정부 10년에 그 사람들은 진짜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기네가 계속 정권을 가지고 있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민주화는 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은연중에. 네네. 7, 80년대 개발주의 정권의 맥을 이은 정권이거든요. 문민정부도. 그렇습니다. 노태우의 핵심 세력이 그대로 살아남았으니까. 네. 그 정권이 그대로 있었어도 민주화는 아무 염려 없이 잘 됐을 텐데 당신들이 괜히 오버해가지고 민주정부 10년을 만들어주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더 어려워졌다. 앞으로 이런 실수하지 마라. 이런 걸 강조하고 있다. 네. 라고 저한테는 읽힙니다. 예. 그런데 네. 문제는 IMF죠. 네, IMF입니다. 김영삼 정권이 끝나면서 발생한 IMF는 사실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고 누구나 당선될 거라고 믿었던 이회창이 날아갈 정도로 큰 여파를 불러옵니다. 겨우 날아가긴 했지만 날아가긴 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IMF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 언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김영삼과 IMF 두 검색으로 했을 때 기사가 거의 안 나옵니다. IMF는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정책적 성과나 과오를 얘기하면서도 항상 양대산맥이죠. 금융실명제 하나회. 그런데 검색해보면은 금융실명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경제민주화를 했다. 그렇죠. 근데 하나회 척결 얘기는 아예 안 나옵니다. 왜냐? 자기들의 본질이 군부 독재니까. 그렇죠. 네네. 이렇게 역사를 취사 선택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언론 플레이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종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뭐냐. 김영삼이 역사상 가장 선봉에 서 있던 반독재 투쟁가라는 점입니다. 70년대 얘기. 70년대. 네. 예. 80년대까지죠. 네. 전두환 정권까지. 네, 정도까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김영삼이 반독재 투쟁을 그렇게 잘했다면은 그 반독재 투쟁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네.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김영삼을 반독재 투쟁가라고 부르질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민주화의 거목이라고 부르지 반독재 투쟁가라고 부르질 못해요. 네. 이게 참 그게 별거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죠. 네.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박정희 정권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 온갖 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고 있잖아요. 네. 당연한 얘기죠. 네. 근데 김영삼이 일생을 거쳐 가장 잘한 일이 뭐냐? 박정희 정권을 거꾸로 틀린 거라고요. 사실 이분이 최근 거의 한 2년 동안 제대로 말도 표현 못하고 그렇죠. 노환으로 시달렸는데 좀 말짱한 정신이었고 거동을 할 수 있고 말을 좀 할 수 있는 적이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었을 거 과연.
무수히 많은 독서를 또 냈겠죠. 그렇죠. 결국 이 정권의 그 언론 플레이 작전에 의해서 네. 김영삼은 민주화의 거목으로 불리우고 있는 거고 네. 반독재 투쟁가가 아니라 네네. 그 반독재 이야기는 물밑으로 잠겨버렸습니다. 예. 금융실명제는 부각되어야 하지만 하나회 해산은 숨겨져야 됩니다. 잘 안 나와요. 양김의 분열은 아예 얘기를 꺼내면 안 되고 3당 합당은 그럴 수도 있지. 네. 국가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현 정권의 아주 이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골치 아픈 스텝이에요. 하지만 종편에서 예. 지상파에서 알아서 교통정리를 지들이 해서 계속 그걸 치를 해주고 있는 거죠. 채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여론전에 야권에서 어떻게 응대해야 될까? 아주 논리적으로 단순한 결론이 나옵니다. 네. 반독재 투쟁을 강조하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욕을 하면은 예. 뭐 오히려 후폭풍이 있을 테고. 욕할 필요 없죠. 가신 분을 욕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폐륜입니다. 그렇죠. 예. 네. 반독재 투쟁의 거인 김영삼 전 대통령님. 유신을 무너뜨렸던 선봉에 서셨던 예. 대정치인. 예. 박정희 군사 독재를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거군요. 프랭카드 이거 하나 걸면 예. 새누리당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구구절절 얘기를 해주시군요.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나가야 할 진도가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아, 그렇군요. 오늘. 시간을 반 넘었으면서 아, 예. 딱 이겁니다. 반독재 투쟁과 김영삼. 반독재 투쟁과 김영삼. 특히 범위를 좁혀서 얘기한다면 유신을 종식시키는데 그렇죠.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유신의 심장을 쏜 것은 김재규일지 몰라도 유신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김영삼이었다. 이렇게 방아쇠를 당긴 건 거죠. 김재규지만 그렇죠. 그 총을 들 그런 그 결심을 하게 만든 것은 김영삼이었을 것이다. 예. 라고 하는. 반독재 투쟁과 김영삼 이름이 널리 알려질수록 네. 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료 주민 여러분, 우리 조합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거 저 매우 우리가 간과하기 쉬웠던 이런 얘기를 끄집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누가 진보 우지라퍼이자 이승 의견가이며 호모 브로코투쿠스이며 어디 상임 고문이라고요? XSFM. XSFM의 상임 고문이시고 예. 또 무엇보다도 딴질보의 정치부장이신 예. 우리 물뚝심송님의 그런 어록 반독재 투쟁의 거인 김영삼 전 대통령님 박정희 군사독재를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편히 쉬세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다시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야죠. 원래는 음악을 하나 듣습니다만 오늘 서론이 길었기 때문에 시간 부족을 메꾸기 위해. 예, 물도 한 잔 못 마시고 바로 갑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갈래요. 아, 그러실래요? 예. 지난주에 그 조선의 몰락, 그리고 대한제국의 탄생, 요 분에 대해서 일단 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보니까 그 다음 소챕터가 입헌군주제, 전제군주제 이렇게 돼 있군요. 예. 입헌군주제와 전제군주제가 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이 진짜 왕이냐 아니면은. 그렇죠. 헌법의 통제를 받느냐. 예. 아니면 그냥 왕이냐. 예. 조선이 쓰러져가는 시점에서 조선의 전통을 복구하고 다시 그 조선의 핵심적인 정신을 부활시키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위정척사파였다. 예, 요 얘기. 라는 얘기 했었죠. 네네. 근데 그 위정척사의 거두 중에 한 명이 유인석이라는 사람은 네. 공화제와 입헌제를 모두 반대합니다. 오. 예. 그거는 말종들이다. 네. 개화파는 다 말종들이고 네. 개화파들이나 짓거리는 이야기다. 네. 옵술 사조이다. 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개화파 자체를 싫어하니까. 네. 그러면서 그 위정척사의 흐름을 이어받는 사람은 전제왕권 강화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조선처럼 다시 왕권을 강화를 하자. 그런데 그때 이미 이제 우리나라 조선 땅에는 한반도에는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참 그 역사를 이해할 때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 네. 당시의 현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의 왜 현실.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해하려면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아직 채 자리 잡지 않았던 때입니다. 19세기니까. 네. 1800년대.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민들은 글도 몰라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네. 거의 그 서구의 농노에 가까운 상태였죠. 서구에서 봤을 땐 중세시대의 농노에 가까웠다. 중세시대 농노의 네.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냥 농사 짓고 세금 내고 예. 겨우겨우 먹고 소작 붙이고. 하긴 그 노예 해방됐을 때 예. 미국 남부의 노예들이 대다수는 그냥 남아서 임금 노동자로 살았대요. 결국은 다시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게 된 거죠. 예, 이름만 바뀌었죠. 그러면서 내가 노예했을 때는 밥 먹고 자고 집도 공짜고 그랬는데 이제는 돈 내고 사야 되고 돈 내고 사야 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더 안 좋아졌다. 뭐 이렇게
툴툴거리기도 했었대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개화파 지식인들의 입장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네. 정치적 입장을 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1880년대 한성순보 같은 신문이 있었죠. 네. 그때 당시 생겼던 그 한성순보 같은 신문에서 입헌 군주제를 소개합니다. 와, 용기 있었겠네요. 분위기가 그만큼 무르익었다는 얘기죠. 1890년대 말에는 그 서재필 등이 이제 주도한 독립협회에서 네. 공개적으로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됩니다. 네. 심지어 고종과 다 포함해서 정부 네. 교의식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 실질적인 입헌 군주제에 대한 논의, 그 디테일에 관한 논의는 1800년대까지는 생기지를 못해요. 1905년 넘어서 생깁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또 정보가 공유되는 속도가 지금과는 비할 도 없이 느렸으니까. 느렸죠. 예.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변한 거죠. 예, 예, 예. 이때 분위기는 사실 그 서구 열강들을 한 방에 물리쳐버린 일본. 그러니까 진짜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던 청나라도 물리치고, 예. 그 흑선으로 무장한 양의의 대표적인 러시아도 물리치고, 네. 청일전쟁, 러일전쟁이죠. 네. 그걸 물리친 거 보니 생각보다 일본이 훨씬 강하네. 네. 근데 그 강한 일본이 왜 옛날에는 외놈이었는데 이렇게 강해졌을까? 입헌 군주제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럼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큰 자극이 됐겠네요.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역시 거죠. 그때부터 일본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냐라는 이런 그게 있는 약간 건가요? 근거 없는. 예. 이 사람들, 이 진보적인 지식인들, 독립협회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신문물을 받아들인 개화파였죠. 네. 전통적인 유학자들 중에서도 이 개화파들과 비슷하게 입헌 군주제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사람들 개화파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이들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는 낯이 익었던 거예요. 왕이 있거든요. 왕은 있다. 왕이 있고 사실상 유교 전통과 별로 다르지 않다.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조선을 칭찬하면서 예. 조선 사회에도 그 입헌에 해당하는 헌법 비슷한 게 있었다. 경국대전. 동태전이 있었다. 예. 당시에 유학자들도 그걸 떠올린 거겠죠. 입헌 군주제 그럼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놓고 왕이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신하가 신권이 확대되었을 때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역할을 의회가 하고 예. 친아들이 보필을 하고 예, 보필을 하고 이게 유교적 성리학적 관점에서 본 이상적인 국가 형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린 법만 만들면 되네. 그렇군요.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위정척사파는 아예 그것도 거부를 했는데 네. 왕이 잘하면 된다 그러고 무엄하다 이렇게 됐겠네요. 어딜 감히 왕의 막 이런 거죠. 예. 이 다른 입장을 지녔던 사람들은 이제 그 조선 왕조가 몰락한 게 왕이 너무 지멋대로 해서 그런다. 왕을 약간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전제왕권제는 전제왕조는 결함이 있다. 그렇죠. 왕이 바보 같으면 나라 망한다. 뭐 영종조나 세종대왕이 날이온 날마다 오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니까. 유교적 전통에 의한 최상의 이상적인 국가는 임금과 백성이 하나가 되는 건데 그게 뭐 군민 동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부족한 왕들이 못 배우고 성질 나쁜 왕들이 이 이상을 구현하지 못해서 왕권을 잘못 써가지고 조선이 이 모양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법전만 잘 쓰고 왕이 그걸 따라간다면 조선의 영광이 부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군요. 그걸 입헌군주라고 간주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체제로 볼 것이냐 했을 때 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한 것이란 거죠. 결국 전제왕정하고 입헌군주 이제 법의 존재 유무 차이인데 네. 사실은 이 법도 문제가 됩니다. 이 법을 누가 만드는가? 정도전. 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즉 의회의 존재가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거죠. 초기에 입헌군주제 주장을 한 사람들 역시 이 부분에 오면 좀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네. 고종과 논의를 해서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고 싶어 했을 때 그 독립협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중추원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요. 중추원에서 논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왕도 이 법에 따라야 한다. 네. 근데 고종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어딜 감히 중추원 따위가 만든 법을 나에게 따르라고 하느냐. 나 황제인데. 전제왕권이 필요하다. 예. 고종이 뒤집어 엎어버리죠. 네. 그래서 근데 독립협회에서도 그 중추원에 법을 만드는 과정에 백성들의 의견을 포함시키는 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이 잘 모를 것이다, 뭔가를. 그리고 프랑스 혁명 때 보니까 상컷들한테 그걸 주어줬더니. 상컷들이 왕을 죽이더라. 그래요. 예. 그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면 안 되지. 그 얘기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유길춘. 오. 예. 프랑스 혁명을 보라. 이분은 서구의 사정에 좀 비교적 밝았던 분이죠.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혁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예.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게 좀 잘못된 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있게 알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또 예. 그 서양 사정을 자신의 필터로 아니면은 그 중국이나 일본을 거쳐온 필터를 통해서 예. 봤던 게 틀림없습니다. 예. 예. 이런 논쟁이 지속되어 가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은 입헌 군주제에 대한 논의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 그 백성들이 힘을 합치고 해서 예. 입헌 군주제 국가가 영국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죠. 네. 뭐 그런 논란이 시작된다는 것은 실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전조 같은 거니까. 그렇죠. 시간이 예. 좀 걸리겠지만.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네네.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그렇게 잘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논의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논의가 뒤집어 엎어지면서 실제로 입헌 군주제와 유사한 국가 시스템이 아주 이상하게 도입이 되고 예. 굉장히 허무하게 망가져 버립니다. 그 실체가 대한제국이죠. 그렇군요. 대한제국이란 이름에서 풍겨지듯이. 예. 그리고 연호를 쓴 것으로 얘기되듯이. 예. 대한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순간입니다. 여태까지 입헌군주제 이야기, 공화정과 입헌군주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대한제국이 마치 입헌군주제 국가였던 것처럼 뉘앙스를 풍겨왔는데 네. 역사적 사실은 그 대한제국은 말만 입헌군주제였고 사실상 전제왕정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입증이 되는가 하면 보통은 대한제국을 놓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논쟁을 할 때 대한제국이 입헌군주제냐 전제왕정이냐 이 논의는 잘 안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왕정은 왕정인데 네. 그게 제국의 가치가 있느냐 네. 라는 쪽에 더 집중을 하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거 생각부터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게 제국은 무슨 제국이냐 지 혼자. 그렇죠. 제후국도 없고 뭐 영토도 없고 네. 그러면서 무슨 제국이냐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고 또 반대쪽에서 이건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였을 뿐이다. 공화정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뭐 장기적으로 세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게 피상적인 논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군요. 논의의 핵심 소재로 떠오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대한제국이. 네. 실제로 대한제국이 만들어지는 초창기에 그때는 우리 이 조선 땅에서 한반도에서 입헌군주제 논의가 광범위하게 퍼지기도 전이었어요. 예. 1800년대 말이니까. 대한제국의 설립을 논의하던 독립협회와 고종의 사이에서 독립협회는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얘기를 합니다. 네. 고종은 묵살하죠. 내각제 임명권을 중추원에 두자. 네. 그러니까 신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왕이 아니라 중추원에 두자. 왕이 뒤집어 엎어버리죠. 네. 그런 거 안 돼. 딱 그러고. 거기다가 또 그럼 만약에 니들의 그 내각 임명권을 가지면 누구를 뽑을 건데 거기서 박영효, 서재필 이런 이름이 나오니까. 고종은 이 사람 되게 싫어했거든요. 네. 또 엎어버리고. 박영효는 부마인데. 그러니까. 네, 부마인데. 결국 고종은 독립협회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네. 니들 아무도 안 되겠다. 집에 가라. 해산시켜버리죠. 그러면서 자기 맘대로 대한제국을 설계하게 됐는데 전제왕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왕정도 아니고 황정이죠. 황정. 1897년에 설립된 대한제국이고요. 1905년에 사실상 망합니다. 아이고. 이게 손으로 꼽아요, 횟수가. 사실상 주저앉았죠, 그냥 일제에 의해서. 네. 황제라고는 원래 정식으로는 고종 한 명이었고, 나중에 명목상으로 순종 황제가 뒤를 잇긴 하는데, 그래서 황제가 둘이에요. 광무제와 융의제.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렇죠. 제국과는 넘버가 없었죠. 우리는 순종 고종으로 하지만. 그렇죠. 아마 이분들이 계속 계셨으면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네. 거죠. 광무제, 융의제 불러야죠. 좋잖아요. 옹정제, 강의제 이런 것처럼. 없잖아요. 아이고. 네. 아니, 변희제. 죄송합니다. 갈수록 수준이 심해지십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또 거기다가 뭐 제국이라고 해봐야 뭐 제국도 없었고, 제후들도 없고, 네. 뭐 영토 확장도 없고, 심지어 뭐 군사력도 거의 없고, 이게 뭐냐 이거죠. 네. 아마 이 점이 대한제국이 그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그러게요. 마치 보고처럼. 예. 네. 그 자신의 얼굴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가치가 전혀 없냐, 발견할 만한 가치가 없느냐, 절대 아닙니다. 조선 왕조 내내, 실질적으로 조선은 조선 자체가 제후국이었어요.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단정해서 말씀하시는군요. 저는 이거 단정할 수 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를 거치면서 조선은 제후국이었습니다. 증거는 조선의 새로운 왕이 왕이 등극하게 되면은 명나라의 허락을 받았어요. 네. 독립적인 국가라면 허락을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국가에 큰일이 있으면 명나라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중엔 청나라의 허락을 받고 속국이었다는 거죠.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중국과 우리가 역사적인 논쟁을 막 벌일 때 네. 중국이 이 얘기를 꺼낼까 봐 두렵습니다. 사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중국이 말하기를 조선왕조 500년 동안 너희들은 임금 바뀔 때마다 우리한테 허락받아 놓고 임금 아들 나면 이름도 우리 보고 지어달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너희가 우리의 속국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근거를 대봐라. 대신 이름을 무작정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객관식으로 제출하기도 하고. 객관식으로 제출하고 그리고 체면 봐주기 하고 우리가 조공을 바쳤다고 하지만 조공 바치면 니들이 더 많이 주지 않았냐. 그거를 우리 측의 입장에선 4대 외교다. 4대 우리 외교 전술에 한번 일렬 해야겠다. 중국 입장에서 그래도 조공은 조공이고 우리가 준 건 하사품이고. 아니 예를 들면은 티벳이라던가 예. 저 만주라든가 이런 건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지만 예. 우린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서양 국경선도 있었고. 그렇지 서양처럼 그렇게 딱 잘라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라고. 다분히 비굴한 변명이죠. 그렇긴 한데 좀 그런가. 공식적으로 그런 문서들이 남아 있는데 조공 바치고 뭐 허락 받고 이런 문서 그 한문 문투 자체가 그렇게 굴욕적으로 써 있는데 그런 점에서 대한제국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국이 아니다라는 걸 선언한 독립국가임을 선언했다. 아, 선언만이라도 이런 예 속국으로서의 조선의 지위를 독립국으로 격상시켰다. 몇 년 못 갔지만 여기에 역사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지는 예. 못했지만 예. 누구에게도 복속되지 않는 독립주권국가라는 점을 선포했다라는 것이 대한제국이 가지는 가장 큰 역사적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뭐 허울 좋죠. 뭐 실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대한제국이 잘 계승되고 발전을 해나갔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을 겁니다. 이게. 예. 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한민국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야 우리 대한제국 해봤더니 입헌군주 괜찮은 것 같다. 그럼 우리가 공화정을 할 거냐 뭐 이거 할 거냐 논란도 또 생겼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발전을 해왔어야 되는데 1905년 을사조약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쇠약해지죠. 그렇죠. 실권을 다 빼앗기죠. 네. 1910년에 강제 병탄이 되면서는 사실상 존재가 사라져버립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망해버린 거죠. 나라 쉽게 없어진 거죠. 예. 네. 그렇게 따지면 또 역설적입니다, 이게. 그렇게 대한제국이 금방 생겼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 이후 1910년 이후에 우리가 한반도에 어떤 국가 체제를 가져가야 할까 하는 논쟁에서 입헌군주제가 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벌써 망했지 않냐 그건.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공화정밖에 없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식민지를 거쳐갖고 나중에 독립을 한 나라들 중에서는 예. 왕이 다시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왕정 복구가 되는 나라가 꽤 있었는데. 그리고 뭐 허울뿐이지만 그래도 왕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네. 그리스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뭐 일본은 좀 다르지만. 우리는 명색이 전제 왕조였었는데. 예, 그것도 입헌군주제를 표방하는. 예, 그런 거였는데 폭망했어요, 정말.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논쟁 자체가 안 벌어지고, 그래, 새로 나라를 만들면 공화정이지 뭐. 합의를 본 거예요, 그냥. 그렇군요. 굉장히 우스운 일이죠. 예. 대한제국이 그렇게 아주 폭삭 망하는 과정을 본 사람은 그냥 말뿐이라도 입헌군주제를 다시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얘기를 못 꺼낸 거죠. 네. 창피해서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의 의도는 전쟁왕권 국가를 세우고 싶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입헌군주가 아니고. 그렇죠. 예. 당시에는. 네. 현실을 파악하지 잘 못했던 거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보면 이렇게 망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고종을 옹호하는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점으로 현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는 것은 이분에게 중요한 것은 백성이 아니라 종묘사직이라고 자신의 표현되는 왕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신과 자기 그 왕실의 안녕과 왕권이죠. 그렇죠. 네네. 이 대한제국의 설립 과정에서 설립자들의 의지를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그 대한제국의 헌법 같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1899년 8월 17일에 발표됐는데 네. 이 대한국 국제가 어떤 역사학계에서는 이걸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으로 간주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사실 헌법은 아니죠. 왜? 의회가 만들질 않았으니까. 뭐 의회가 수립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걸 헌법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한국 국제라는 건 최초로 어떤 국가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문서였다는 점에서 네. 그 내용은 헌법이 맞는데 이게 그 내용의 첫 조, 제1조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되어온 바 자주 독립하온 제국이니라. 네. 그래요. 예, 와, 이거 예. 멋있네. 자주 독립국이다. 와, 우린. 이거 독립선언문이네, 이거는. 멋지게 선언을 했죠. 예, 예, 예. 이렇게 하면 제 구조까지 있는데 네.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대한제국의 모든 권리는 왕에게 있답니다. 잠깐요. 국민에게 있다는 게 아니고.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신하 임명권, 그 관료 임명권, 뭐 군대 통제권, 뭐 외교권 모든 권력은 다 왕에게 있다. 이게 구조예요. 즉, 우리는 더 이상 중국의 속국이 제후국이 아니다. 아니고 모든 권력은 나한테 있다. 그 전까지는 강희제한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 광무제한테 있다. 예. 변희재한테 안 준다. 이게 상당히 모순된 네. 일이죠. 고종은 이거 만들면서 입헌군주제라고 주장을 하긴 해요. 근데 입헌군주제라고 주장해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에 써있기를 모든 권력은 왕에게 있다고 써있어요. 이거. 그럼 전제왕정이잖아요, 이거. 아니, 오늘 우리에게 큰 웃음을 많이 주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 고종 황제께서 예. 광무제에서 이렇게 큰 웃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거 끝내네요, 예. 이거. 시간이 거진 다 됐는데. 네네. 예. 여기 대한국 국제 내용이. 네. 입헌군주제로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헌법 형식의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의 내용에 의하자면 대한제국은 전제왕정이다. 네. 라는 순환되는 모순으로 만들어져 있다. 라는 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와중에 고인을 우리가 모욕을 하거나 하려고 했던 생각은 없었다는 것. 없었고,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자기 재임 시절부터 자신을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것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YS는 못 말려 이런 책도 나오고. 그분은 어딜 가서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지 지성이 풀리는. 그러니까 농담거리가 아니건 예. 자기가 얘기되는 걸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신 분께서도 즐겁게 들어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물독심성의 예. 나투데이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도 마치고요. 1부의 신청곡 에이미 만의 Save Me를 들으면서 내일을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